아이를 당신들이 죽인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보 말하지 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장모와 아내는 내 아이를 지웠다. 하지만 마지막엔 내가 그들을 무너뜨렸다. 법정은 숨이 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들이 자신의 아이를 죽였다고, 자신의 서명을 위조했다고 외쳤습니다. 장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죠. 아내는 어머니에게 이러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를 지웠다고 절규했죠.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사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중 민수는 그녀를 처음 봤습니다. 작은 체구에 조용한 미소를 가진 여자, 지연이었죠. 매일 밤 11시 그녀는 삼각김밥 하나를 사러 왔습니다. 민수가 또 야근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이 수줍게 웃으며 그렇다고, 집에 가기가 싫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민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퇴근 후 편의점 앞 벤치에서 컵라면을 함께 먹었습니다.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부모님이 너무 간섭해서 숨이 막힌다고 털어놨어요.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하면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죠.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6개월 후 민수는 지연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낡은 아파트 거실에서 장모가 차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죠. 장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가 자신들의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모시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장모가 서류 한 장을 밀었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읽어보라고 했죠. 결혼 조건이 적힌 종이였습니다. 민수는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첫 줄부터 가슴이 답답했죠. 결혼 지원금 없음, 딸은 전업주부로, 처가 근처 거주. 하지만 지연의 얼굴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펜을 들어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민수의 손을 꼭 쥐며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가슴 한편에는 불안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 건지 의문이 들었죠.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피로연도 간소했죠. 장모는 식장 한편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민수와 지연은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처가에서 도보 5분 거리의 작은 원룸이었죠. 민수가 지연을 안으며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벨이 울렸습니다. 장모였습니다. 장모는 문을 열어보라며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자 장모가 큰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집 안을 둘러봤죠. 장모는 이게 뭐냐며 방이 왜 이렇게 좁으냐고, 자기 딸이 여기서 어떻게 사냐고 따졌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웃으며 자기들 둘이 살기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장모가 냉정하게 충분하긴 뭐가 충분하냐며 자기 딸 몸 약한 거 알 테니 제대로 챙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날 이후 장모의 전화는 하루에도 10통씩 왔습니다. 딸 밥은 먹였냐? 왜 전화 안 받냐? 지금 뭐 하냐고 계속 물어댔죠. 민수는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려 해도 장모의 허락이 필요했죠. 민수가 어머니께 오늘 영화 보러 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장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자기 딸이 피곤한데 무슨 영화냐며 집에서 쉬라고 명령했습니다. 결혼 6개월째 민수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장인을 따로 만났습니다. 민수는 아버님께 어머님 전화를 좀 줄여주실 수 없겠냐고
조심스럽게 요청했습니다. 장인은 담배를 한 모금 빨고 자기 마누라가 좀 그렇다며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장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감히 남편한테 일러 바쳤냐며 내일 집으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수는 처가를 찾았습니다. 거실에는 장모와 장인이 앉아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모가 종이를 밀며 이거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각서라는 제목이 먼저 눈에 들어왔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자기 딸 몸이 약하니 아이는 낳지 말라는 것.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장모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기 딸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고 출산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의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민수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민수가 여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자기도 아이는 무섭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는 펜을 내밀었습니다. 서명하라고, 안 그러면 자기 딸 데리고 갈 거라고 협박했죠. 민수는 펜을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죠. 그날 밤 민수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결혼이 이런 건지, 사랑이 이렇게 무거운 건지 자문했습니다. 3개월 후 지연이 민수에게 자기가 임신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이냐며 자기들이 부모가 되는 거냐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어떡하냐며 어머니가 알면 난리 날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며 자기가 다 책임질 테니 아이를 지키자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장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자기 딸을 임신시켰다며 당장 내일 병원에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민수는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자기들 일이라고 맞섰죠. 장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각서 쓴 거 잊었냐며 자기 딸 죽게 하려냐고 윽박질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불길한 예감에 몸서리쳤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 자기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불안했지만 보내줬습니다. 빨리 오라고 당부했죠. 하지만 지연은 저녁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민수는 처가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이 아까 택시 타고 어디 가던데요라고 알려줬습니다. 민수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병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근처 산부인과로 달려갔습니다. 대기실에서 장모와 지연을 발견했습니다. 민수가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장모가 차갑게 각서 쓴 거 잊었냐며 자기 딸을 살려야 한다고 대꾸했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가자며 아이를 지키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며 자기도 무섭다고 울먹였습니다. 그 순간 간호사가 지연을 불렀습니다. 이지연님 들어오시라고 했죠. 민수는 막으려 했지만 장모가 가로막았습니다. 방해하면 경찰 부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민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죠. 1시간 후 지연이 나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장모가 끝났다며 이제 자기 딸이 괜찮아질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며 수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놓쳤습니다.
화면이 바닥에서 깨졌죠. 그의 심장도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간호사에게 자기 동의 없이 수술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저으며 배우자 동의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엔 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의 글씨가 아니었죠. 민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위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그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 민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이었죠. 장모가 민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자기 딸은 약하니 내가 다 맞춰줘야 한다며 알겠냐고 못 박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땐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신혼 첫날 밤 지연이 울었습니다. 고맙다며 자기 같은 사람을 받아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자기가 더 고맙다고 위로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상했습니다. 왜 자신을 나 같은 사람이라고 했을까?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민수는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들 아이가 생겼다며 가족이 생기는 거라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라고만 짧게 대답했죠. 그날 밤 지연은 친정에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는 문 너머로 들었죠. 지연이 어머니 자기 임신했다고 말하고 알겠다고 대답하는 소리. 전화를 끄는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그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왜 우냐고, 무엇이 두렵냐고. 하지만 그는 괜찮다며 다 잘 될 거라고만 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없었고 지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나이든 변호사가 민수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죠. 민수는 동의서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이 서명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필적 감정이 필요하겠다며 위조가 확실하면 형사 고소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각오는 되었냐고 장모님을 고소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민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이를 지키지 못한 건 자기 잘못이지만 이건 범죄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날 민수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는 각서를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죠. 불길이 종이를 태웠습니다. 제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민수는 이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2주 후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전화해서 위조가 맞다며 고소를 진행하자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병원 간호사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날 환자 어머니가 남편 서명을 대신했다며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만 그냥 넘어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장모는 발뺌했습니다. 자기는 모른다며 딸이 원해서 한 거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CCTV에는 장모가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장모를 압박했습니다. 서명 위조는 형법 위반이며 게다가 배우자 동의 없는 수술 강요는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장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재판날이 잡혔습니다. 법정에는 방청객들이 가득 찼죠.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민수는 자기는 아이를 원했다고 하지만
장모님은 자기 동의 없이 자기 서명을 위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 아이는 태어날 권리도 없이 사라졌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장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서명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냐고 물었습니다. 장모가 작은 목소리로 자기 딸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판사가 그것이 법을 어겨도 되는 이유가 되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수는 당신들이 자기 아이를 죽였다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죽였다고 외쳤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최종 의견을 냈습니다. 피고인은 서명 위조, 불법 의료행위 강요 등으로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지연과는 이혼 판결. 민수는 법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가야, 아빠가 늦었다며 미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판결문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판결 후 며칠 민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겼지만 기쁘지 않았죠. 돌아온 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지연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며 자기도 피해자였지만 민수를 더 아프게 한 건 맞다고 행복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자를 삭제했을 뿐입니다.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장모님이 항소를 포기했다며 이제 끝났다고 알려줬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처음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죠.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가야, 아빠 여기 있다며 저 별 하나가 너일까 하고 혼잣말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이었죠. 다음 날 민수는 보육원 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봉사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자기가 지키지 못한 아이를 다른 아이들을 통해 기억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봉사날 아이들이 민수를 둘러쌌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냐고, 놀아줄 거냐고 물어댔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그래, 같이 놀자고 대답했습니다. 한 아이가 아저씨는 왜 여기 왔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저씨가 지켜주고 싶은 게 있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보육원 마당에 작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선생님이 나무 이름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하늘이라고, 하늘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다시 산다고,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복수가 아닌 치유로 살아가겠다고 썼습니다. 자기 아이는 못 지켰지만 다른 아이들은 지킬 수 있다고, 그게 자기가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6개월 후 민수는 매주 보육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하늘이 아저씨라고 불렀죠. 어느 토요일 오후 한 아이가 나무 이름이 왜 하늘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이 나무는 하늘에 있는 아이를 위해 심은 거라고, 만날 수 없지만 이렇게 물을 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작은 손으로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하늘이도 아저씨를 보고 있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민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줬죠. 그 무렵 민수는 작은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가족이라는 이름의 폭력이었습니다.
첫 영상에서 민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자기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참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당했다며 용기 내겠다는 댓글, 형님 덕분에 자기 인생을 되찾았다는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민수는 하나하나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의 상처가 누군가에겐 치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보육원 아이가 그림을 건넸습니다. 나무 위에 작은 천사가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아이가 아저씨의 하늘이는 여기 있다며 항상 아저씨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림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민수는 하늘아, 아빠 이제 괜찮다고, 너 때문에 아빠는 더 강해졌다고 혼잣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다고, 하지만 미래는 스스로 쓸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라고, 그리고 누군가의 희망이라고 썼습니다. 사랑은 때로 사람을 무너뜨린다고, 하지만 정의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고 적었습니다. 자기 아이는 못 지켰지만 그 아픔으로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자기가 살아야 하는 이유라고 마무리했습니다. 민수는 펜을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죠. 진짜 평화가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정의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죠.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가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상처를 받아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익명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